자, 자료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관세법 2차 시험 대비 공부 요령에서 7가지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단점이 많은 단답형 공부를 하지 말 것. 단답형이라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해서 40개의 그러한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0개의 단답형 공부를 하지 마세요. 단점이 많은 단답형 공부를 하지 말 것.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외울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정리 분량이 너무 많아 공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를 정리하는 그 감하고요, 40개 문제를 정리한다라는 그 감은 분명히 틀려요. 40개 언제 정리하나? 그러나 40개를 커버할 수 있는 한 개의 문제로 정리를 한다면은 마음적으로 상당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날 거예요. 세 번째는 정리를 했지만 막상 모의고사 등에 출제되었을 때 생각이 나지 않아 쓸 수가 없다. 단답한 공부의 단점이에요. 두 번째, 많은 장점이 있는 단원별 또는 뭉치별로 정리를 할 것. 지금 말씀드렸죠. 공부에 의욕이 생긴다. 정리 분량이 적어짐에 따라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자신 있게 쓸 수 있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 세 번째, 단원별 또는 뭉치별 전체 목차를 가장 먼저 정리 숙지할 것. 목차 암기하는 그 단원별, 뭉치별 목차 암기하는 공식은 전부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2차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목차를 쓸 것인가 하는 목차 선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차의 70%를 차지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1차 객관식을 대비하여 관세법 전체의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단원별 또는 뭉치별 외우는 방법을 쉽게 외울 수 있다. 세 번째, 외우는 방법을 통하여 외운 목차를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네 번째, 암기한 목차별 내용에 따른 요약 정리를 할 것. 여기 요약을 다른 말로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방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법령집 118조 1항을 한번 펴보세요. 118조 1항. 118조 1항을 보면 상당히 좀 길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세관장은 38조의 3, 4항 또는 제39조 2항에 따라 38조의 4, 38조의 3, 제4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정이에요. 그리고 39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추징을 얘기를 합니다. 즉 세관장은 추징 또는 경정 또는 추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과실원적부 심사 제도가 출제가 됐을 때의 부분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암기하는 방식은, 자, 세관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요 긴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어는 세관장이고요, 납세 의무자에게 이것은 직접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관장은 그럼 납세 의무자에게 뭐를 통지를 하느냐 하면은 부적세액을 징수를 할 때라는 얘기예요. 세관장은 부적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할 때 부두냐 서면이냐, 즉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여기에 키워드는 세관장이에요.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예요. 목적어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통지해야 한다. 이것을 키워드라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앞뒤에 있는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미리 또는 서면으로. 그 다음에 세관장은 경정 또는 추징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막말로 얘기를 해서 이 문장 쓸 때에 세관장은 추징 경정을 할 때 납세 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그거 쓰면 돼요. 더 쓸 건 뭐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짧게 길게 하면은요, 요 내용상에 있는 거 그대로 암기를 하시려고 첫 번째부터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상에 있는 내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은요, 그것도 못 써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거 지금 같이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118조 1항을 보시면은 볼 때는 되지만 나중에 뒤돌아서면 이거 뭐냐라고 의부분을 한번 쓰라고 하면 못 써요. 나중에 보면은 이것만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점수 얻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통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내용상으로 와서 키워드 작성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 요령까지 내일 시간에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처음부터 각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이거 한 1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또 질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장, 4장 정도에 갖다가 그것도 내용상으로 길게 2-3줄 가지 말고 한 줄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키워드 작성을 해서 자꾸 말을 맞출 수 있는 그 내용. 그럼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키워드를 작성을 하려면 충분한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것은 전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4번째 보면은 1번을 했고요. 4번째, 2번째 이 부분에서 잘 정리가 되면 머릿속에 단원별 또는 뭉치별 서브노트가 남게 될 것이다. 5번째, 목차에 따른 전체 내용을 여러 번 쓸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차가 선정이 되면 키워드 작성이 돼서 머릿속에 넣으면은요, 그것을 실제 답안지에다 옮겨 쓰시면은 충분히 돼요. 처음에는 그대로 정리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신다면 거기에 부사구, 형용사구 들어가는 그 부분이 첨가가 돼서 충분히 좋은 그러한 답안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뭐다? 관세법 2차의 기본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요 간이세월 적용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의부분은 뭐냐? 여러 개의 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앞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여행자 휴대폰 우편물들은 빈번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정상 수입 물품 과세법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통관 시간이 지체가 된다.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을 함으로써 신속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간이세율 적용제도라고 한다. 여기에 간이세율 적용제도의 의의는 여러 종류의 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예요. 자, 적용 대상은 뭐죠? 우리 했잖아요. 여우, 외탁. 끝났어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폰, 우편물, 가로치기 대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개측기 위해서 사용된 물품, 탁송품, 별송품 이거죠. 그리고 적용 배제 대상은 뭐죠? 암기 공식이 있죠. 무수히 많은 국가과의 종류와 범위를 감지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일이다. 간이세율 적용 제도를 정의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시행령 96조에 규정된 간이세율 적용 배제 대상을 정의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미 1차 때 정리를 했던 부분을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세 가격의 결정, 여우탁은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여우탁은 그렇고 외는 어떻게 되죠? 실제 지급 애화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을 한다. 그거죠. 그 다음 과세 가격의 결정은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누가 결정을 한다? 대통령령으로 결정을 한다. 단일세율, 간이세율 결정문자 그거고요. 단일세율의 적용. 대상은 누구죠? 대상은 여행자 휴대품이죠. 적용 범위는 과세가격 1000불 이하. 단일세율은 몇 프로죠? 20%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간이세율 적용 제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것은 적용 대상 및 적용 배제 대상 물품의 과세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단일세율을 정했다. 딱 놓고 항상 간이세율 적용 제도 나오면은 의의, 적용 대상, 배제 대상, 과세가 결정, 과세가 결정, 간이세율의 결정권자, 단일세율이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게 기본기예요. 요거에 한술 더 떠서 10점짜리로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출제가 되냐 한술 더 떠서 간이세율 적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법적 취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한술 더 뜨는 그런 부분이에요. 법적 취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죠? 신속 간편 과세를 위한 모든 국민을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장단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법적 취지, 성질 비교를 하라. 아니면 뭐하고 같이 놓고 장단점을 설명을 하라. 이것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기본기만 여러분들이 갖춰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 기본기를 누구나 한 번쯤 정리했던 부분은 누구보다 더 빠지지 않고 법상의 내용을 더 쓰느냐. 그게 점수 많이 받고 못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목차에 따른 전체 내용을 여러 번 쓸 것. 지금 말씀드렸고요. 암기한 목차의 요약 내용에 대하여 풀어서 단원별 또는 뭉치별 내용을 답안지에 여러 번 쓸 것. 10회 이상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암기 공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0번 정도만 쓰시면 굳이 암기 공식 안 외워도 돼요. 그때까지 목차가 딱딱 나올 수 있때까지만 필요하고요. 그거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자, 관세율 결정 등에 대한 품목 분류다. 파생되는 거 4가지다. 이거에 대한 목차 완벽하게 딱딱 나온다면 굳이 목차 암기 공식 안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는 경우 정리했던 단원별 또는 뭉치별 내용에 대하여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토의를 통하여 알려줄 것. 스터디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한번 써보자. 근데 4명 중에서 3명을 잘 썼는데 1명이 잘 못 썼어요.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잘 썼는데 요
목차를 어떻게 잘 암기를 했고 어떻게 내용을 정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서로들 스터디를 할 때 서로들 알려주고 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결국 스터디 그룹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매일 문제를 선정하여 모의고사를 볼 것. 자,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썼다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10점짜리 한번 정리를 한다. 아니면은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에 대해서 한번 쓴다. 아니면 품목분류 병정 및 적용에 대해서 한번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문집별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자신감부터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내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기본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적어도 2개월, 4개월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비교형 문제, 혼합형 문제 조금 좀 어떠한 그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거지. 기본기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혼합형 문제다, 차이점이다 이런 거 들어가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기를 못 쓰고 그러한 부분을 썼다. 배점상으로 보면 그게 몇 점이 안 돼요. 기본기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기본기의 내용이 10점짜리가 됐던 50점짜리가 됐던 그 부분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지 결코 차이점이다, 비교다, 혼합형 문제의 경우에 많은 점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착각 안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2차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귀가 굉장히 얇아져요. 어느 학원에서 누가 뭐를 줬는데 그거다. 그거 아무런 내 머릿속에 안 넣는다고 하면 그건 필요가 없어요. 기본기가 갖추어지면은 그것을 한 번만 딱 보면은요, 거기다 여러분들 응용을 하고 갔다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대로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딱 거기다 메모를 해놓고 쓰면 되는 거란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기가 안 갖추어지고서는 그런 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1차 때도 얘기를 했죠. 운동을 할 때에는 보링을 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레슨을 받든지 기본기를 좀 갖추어야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도 점점 발전이 되는 것이지 기본기 갖춰지지 않고 혼자서 배운 사람은 점수 일정 점수 이상 되지는 않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운동, 테니스를 배운다, 골프를 배운다, 뭐 보링을 배운다. 모든 운동은 전부 같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기본기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그 부분 지금 전부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그 기본기와 관련된 부분을 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이미 올려놨어요. 한 800 몇 명이 봤어요. 그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한 21페이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하나씩 말로 설명을 했는데 글로 써놨는데 글재주가 없어갖고 충분히 전달을 되지는 못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참고로 보셔도 관계는 없는데 뭐 굳이 보실 것은 없어요. 뭐 참고가 된다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째 50점, 10점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수없이 할 것. 이거예요.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이 뭉치별 공부를 하면은 10점짜리 40개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축차사자하고 하면 돼요.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세법 1조부터 329조. 뭉치별 공부 12개로 하면은 다 끝나요. 12개로 하면 전부 끝나요. 그럼 12개 정리를 하면은 거의 6, 700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단답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답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법조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송수상 같은 경우는 133조, 134조부터 쭉 해서 법조문 순서대로 운송수단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세화물의 규제 내용도 155조부터 165조까지 법조문 순서대로 정리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또 어떤 단원의 경우는요. 전체 그 내용보다는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띄워가지고 단답형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단원도 뭐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관세법은
12개의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나중에 거의 끝날 무렵에 한 3타임 정도는 환급특례법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릴 그러한 예정이고요. 환급특례법은 매년도 10점짜리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크게 단원을 나눈다고 하면은 7개의 그 단원으로 나누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50점, 10점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시험을 보기 전까지 평소 열심히 할 것. 두 번째는 평소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답안의 분량, 글씨체, 필기구 등에 대하여 체크할 것. 이 2차 때 모의고사 채점을 하다 보면은요, 글씨를 하도 휘어 갈려서 이 글씨를 잘 쓰질 못해가지고 채점을 못해요. 매년도에 그러한 수험생이 2~3명 정도가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은 연세가 그때 63세 된 울산에서 공부하러 오셨던 분이 계세요. 1차 시험 잘 봤어요.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는 글씨가 빠르질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 뭐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글씨도 빨리 쓰지도 못하고 등록을 한다. 어차피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60이 넘었고 등록을 하니까 좀 다른 수험생보다 10점을 더 준다. 분명히 안 그래요. 90이 된 분이 됐든 뭐 몇 살이 됐든 그거 불구하지 않고 하여간 하잖아요. 자, 그분 이제 그러니까는 펜글씨 학원에 다녀요. 펜글씨 학원에 한 달 정도 다니니까 좀 글씨를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해서 그분도 합격은 나중에는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는 연세는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할머니가 한 분 오셨었어요. 돋보기 쓰고. 그리고 항상 그 여학생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1차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글씨를 빨리 쓰지도 못하고 진도는 쫙쫙 나오고 하는데 그 옆에 여학생들이 그 할머니 옆에 앉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꾸 물어보고 뭐 등록을 하니까 헷갈려서 공부를 못한다. 뭐 등록을 해서 한 달은 계셨는데 그 다음 달에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경우 뭐 등등 여러 그러한 부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 글씨 2차의 경우 글씨 쓰는데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내용은 그 빨리 쓸 수 있는 방법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글씨체 쓰는 것도 글씨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알아보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 글씨체 괜찮냐 알아볼 수 있느냐, 또 내 글씨 또 쓰는 그러한 뭐 분량이라든가 아니면 칸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쓴 것은 분명히 100점이에요. 남이 알아줘야 돼요. 남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도 분명히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7번째, 암기했던 부분을 모의고사 등에 활용할 것. 이러한 방법으로 관세법 전체를 정리하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모의고사 후 강사에게 답안지 쓰는 형식, 글씨체, 내용 등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것. 그래서 1번하고 2번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버리시지 말고 책 갈피에 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쭉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2차 공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버릇을 잘 들여놔야지 어정쩡하게 버릇을 들여놓는다면 상당히 우습게 돼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1차 때 관세법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정통으로 공부를 하라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은 법을 많이 봐라, 거의 애워라 라는 얘기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같이 공부했던 그 수험생들은 2차 때 법령책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고 또 처음에는 여러분들 안 했지만은 모의고사 볼 때 법령지 여러분들 제가 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찾고 거기다 형광펜으로 하고 옆에다가 견출지 붙여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1차 때 그랬죠. 1차 관세법 공부는 왜 하죠? 2차를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1차는 거쳐가는 거예요. 문제는 2차예요. 2차가 결국 관건이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약간 효과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 두 번째 보시면은요.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여기 썼던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목차를 그대로 나열을 해놨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50점짜리 쓰는 요령은요. 제일 첫 번째 쓰는 요령은요. 제일 첫 번째 50점짜리가 나왔을 때는 구성을 제일 처음에 서설 부분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본론 부분하고요. 세 번째 부분은 결어 부분이에요. 50점짜리 형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갖춰주면 좋을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왔든지 서설 부분에는 항상 이것은 정형화를 시켜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는 점수를 나우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설 부분에는 관세법의 의, 관세법이 뭐냐? 두 번째는 관세법의 목적, 세 번째는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 해 두시면 돼요. 이것은 거의 정형화를 시켜 놓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본론은 뭐냐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이거에 대해서 쓰시는 것이 본론, 그러한 본론이라는 부분이 되고요. 결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는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쓰신다고 하면 이것은 정답이 없고 점수를 받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점짜리의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요즘에 한 최근 3, 4년 그 관세법 2차 문제 나는 걸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 6개 문제 중에서 한 3개, 4개의 경우는 그 쓸 수 있도록 목차를 거기에 선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 10점짜리 경우는 묻는 내용을 목차로 갖다 쓰시면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서술 부분이 있는데 그 서술 부분은 거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관세법의 의, 즉 관세법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관세법의 목적은 법 1조에 있죠. 관세부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과를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외우셔야 될 부분이죠. 관세법의 성격은 쭉 그냥 나열을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띄어가지고 하지 말고 관세법은 조세법적인 성격, 통관법적인, 준사법적, 형사법적, 소송법적인 성격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고정을 시켜서 정형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물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적용법령 과세환율은 과세의 4대 요건은 아니지만 과세물건을 정의를 하면 그 부분은 따로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해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외우느냐? 그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납세 의무 성립 전체 목차 암기 공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요거 정리할 때
이렇게 띄어서 그냥 정리를 하셔도 돼요. 요거를 각각 하나씩 띄어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 띄어서 정리가 되면 전체로 갖다 묶어서 정리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이렇게 띄우고요. 납세 의무자,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할 때 수분, 공분, 연대하여 입어 승계 양보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종류이다. 우리 1차 때 배웠던 거 그거죠.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띄워가지고 정리를 하나하나 하시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요 암기 공식 10번을 여러분들이 회관 쓰시면은 외우시면은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이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법령상 과세 환율상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을 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입어 승계 양보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제출한 세금 및 과세 표준으로 과세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율과 관련된 정리할 부분이 많으니까 뒤로 뺀 거예요.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계기되어 있고, 관세율의 종류로는 기본, 잠정, 탄력관세 및 협상의 범위를 결정하여 철회 수정에 대항 조치를 취하는 국제협력관세와 적용기준 결정 시 세율의 차등 및 수입 수량을 한정하여 최빈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특혜 관세의 공여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일반 특혜 관세율이 있으며,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덤핑 물품에 대한 편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세율의 적용 제도로는 간이 합의 및 용도 세율 적용이 있는데, 간이 세율 적용은 적용 대상 및 적용 배제 대상 물품의 과세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단일 세율을 정했으며, 일괄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르고 신고에 대한 신청에 의하여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와 승인 신청하면 사후관리와 추징을 하는 용도 세율의 적용 제도가 있다. 또한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는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과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이 있으며, 만약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모르는 경우 신청 절차 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여기에 관세청장이 심사하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뭐를 강조를 하느냐면, 품목분류 사전 심사 신청은 누구죠? 관세청장한테 하고 관세청장이 심사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하거나 재심사 신청을 하도록 고시에 공표하는 적혀 수위 유처벌할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사고를 통지한 재심사 신청 적용의 원칙 및 예외가 있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도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전체 목차를 보셔서 과연 이것을 내가 외울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텐데,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공부하는 요령은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 있죠. 그럼 요거 갖고 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 목차 써놓은 걸 가지고서는 요 뒤에 있는 걸 갖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주 보시면은요, 요 내용을 가지고 자주 보시면은 몇 번 정도를 하면은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요걸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기 있죠. 납세 의무의 성립은 여기 갖다 놓으세요. 요거죠. 나이란 거 그대로 갖다 말을 붙이면 돼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적 특별납세 의무자가 경합을 할 때 요거는 1차 때 말씀드렸던 요거 이용을 하면 돼요. 원칙적 특별납세 의무자가 경합할 때 선거요. 연대하여 이보, 승계, 양보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 요거 뭐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 확정된 납세 의무자. 개요 부분 갖다 써놓고 요거 1번이에요. 원칙적인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확정된 납세 의무자.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뭐냐? 항상 무엇을 쓸 때는 첫 번째 개요의 개념은 꼭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막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모의고사를 보면은 엉터리로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키워드 작성을 해서 갖다 붙이시면은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해서 목차 암기하는 공식 요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요걸 보고서는 자꾸 갖다 말을 만드시면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샘플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확정 시기의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이게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한 뭉치 내용 아니에요. 뭉치 내용이죠. 단원별이죠. 그럼 여기에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 거. 그럼 과세 물건이 뭐냐라고 하는 요 의 부분하고요. 과세 물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수입 물품이죠. 요 수입 물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과세 물건 및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이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예요.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가 뭐냐? 요거에 대한 의 부분하고요. 확정 시기는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과물 확정 시기는 틀려지잖아요. 여기에서 수입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원칙적인 시기, 예외적인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요 수입되는 방법이라는 의미는 모든 수입 물품은 전부 수입신고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그렇지는 않죠. 수입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수입신고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신고납부 방식, 수입신고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이 결국 뭐죠? 보관고지 방식이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법령상 과세 환율상 원칙적 특별납세 의무자가 경합을 할 때 연대하여 이보 양보한 기타 이보 승계 양보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제출한 세금 및 과세 표준으로 과세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드렸던 요걸 가지고 목차 암기 공식 갖고 자꾸 여기다 붙이세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목차를 가지고 암기 공식 갖고 자꾸 외우시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부분을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전부 스마트폰 갖고 있죠. 거기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셔서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학원 올 때, 갈 때 그러한 짜투리 시간을 갖고 하면은 제가 한번 녹음을 해보니까요. 납세 의무의 성립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한번 그 시간을 재보니까 3분이 안 걸려요. 천천히 해서. 그러면은 그 녹음을 했던 것을 올 때, 갈 때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가시면은 집에 금방 가고요. 또 아무리 밀리고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틈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요, 지하철을 타고 가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 창문에 보면은 창문이 답안지다라고 해놓고 눈에 이것이 탁탁탁탁 이렇게 들어와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70%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차 정리하고 키워드 작성을 하는 것이 2차 공부의 핵심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터득을 해서 2차 무역 실무라든가 상품학 같은 경우는 21개의 부가 있죠. 그 1부, 2부 21개로 띄워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목차 암기 공식을 하든가 등등을 해서 이걸 갖고 무역 실무라든가 아니면 상품학 관세율표를 응용을 하시면은 많은 그러한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신다든가 어찌됐든 이것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서 처음 공부하는 거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념도 생기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 분명히 마음속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2차 공부하는 하나의 요령에 대해서 거의 OT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부터 본 내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가셔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